그 나라의 물밑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투자의 돈의 흐름을 보기가 쉽거든요. 진짜 세상이 완전히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돌아다니는 나라들 대부분은 어느 특정 진영에 자꾸 쓸려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중동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진짜 엄청난 그동안 오일머니라고 부르죠. 뭉칫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계 지도를 펼치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라는 책을 최근 또 저술하신 박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명지대학교의 박종호입니다. 지금 세상이 정말 많이 뒤바뀌고 있음을 한국에 있어도 되게 많이 체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더 많이 다니시니까 그걸 완전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실 때 가장 큰 시대적인 변화 흐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시대적인 변화 흐름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제2외국어로 뭘 배우고 싶어 하는지 하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의 경제 활동을 어디에 의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변화가,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지가 한 18년 정도 전쯤 됐는데, 그때와 그 중간중간 그 나라들을 또 갈 기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세상의 사회생활 처음 하고 지금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중동, 그러면 그 중동 국가의 많은 국민들이 중국어를 배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는 중동의 많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어에 대해서 상당히 능통한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잡을 쉽게 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국가들 같을 경우는 예전에는 달러로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 걸로 결제를 하냐면 그 중간에는 휴대폰 켜가지고 디지털페이로 결제를 했다가 요즘은 비트코인을 받아요. 왜냐하면 워낙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국 화폐 가치가 급락해서 이건 종이나 다름없어졌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국 화폐는 못 믿고, 그렇다고 달러를 어디서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벌어오기도 쉽지가 않고 달러 구경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축을 뭘로 하냐면 코인으로 저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 받았는데 일정 부분 생활하고 나서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거를 뭐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나이로라는 자기 나라 화폐로 저축을 했다. 그러면 한 달 뒤에는 그걸로 껌도 못 사 먹어요. 물가가 워낙 올라서. 그러니까 나이로로 저축하는 건 바보짓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돈을 그때그때 다 쓰면 그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뭔가 미래를 위해서 좀 저장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나이지리아 국민들 중에 일부는 아유, 자국 화폐 이거 나이로 못 믿겠어. 그렇다고 달러 그 귀한 걸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비트코인으로 저축을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세상이 완전히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실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각 국가들의 진짜 그 화폐에 대한 가치가 완전히 지금 뒤바뀌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특히 이런 변화들 속에서 각국이 뭔가, 특히 약간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한국을 되게 부러워해요. 네. 왜냐하면 한국이란 나라는 옛날에 냉전 시대에 공산 진영과 자유 진영의 딱 접점에 있는 국가였잖아요. 네. 바로 위에 북한, 중국, 소련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공산 진영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한국에게 원조도 많이 해주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해서 한국이 경제 발달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도 일부 받은 거 사실이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냉전 끝나고 났더니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열강 국가들이 예전처럼 이런 개도국 후진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더라. 이제는 소련에 포섭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소련은 미국에 포섭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 경쟁 구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도 뭔가 발전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데 한국은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진작 발전할 수 있는 투자를 많이 받았고 우리 못 받고 있었다라고 했다가 최근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돌아다니는 나라들 대부분은 어느 특정 진영에 자꾸 쓸려가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나는 이제 미국 쪽에 편을 먹고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수혜를 받아서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해야겠다.
반대쪽은 나는 중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시드머니 등을 통해서 국가 경제 발전을 좀 도모해야겠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건설 인프라 사업들은 대부분 중국이나 미국의 어떤 도움 아래서 진행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이런 것들이 전 세계 큰 흐름 변화 속의 하나였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 흐름 가운데에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원래 우리나라도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과 미국을 양축으로 놓고 양축에 좀 어느 정도의 지원이랄까 좀 받으면서 되게 수출을 양국으로 하면서 엄청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은 좀 중국 쪽의 비중이 많이 낮아지는 맞아요. 느낌을 좀 받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책에서 상당 부분 그런 앞으로의 대안을 좀 같이 고민해 보고자 중국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정세, 경제 또는 역사적인 맥락, 경제적 관점에서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넣어드렸는데요. 특히 제가 주목해서 집필할 때 많이 신경 쓴 나라들은 중동 국가들이에요. 중동 국가들이 코로나19 이후 진짜 엄청난 그동안 오일머니라고 부르죠. 뭉칫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정권 때 그 미국의 정책 기조가 뭐였냐면 아메리카 퍼스트였거든요.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미국이 제일 먼저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에 공장 짓고 이걸 추진했었는데 와 바이든은 한술 더 떠요. 아메리카 온리예요. 미국만.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미국과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든가 깊은 관계 속에서 에너지 수급 체계를 바탕으로 공존해왔던 세력들이 많은데 바이든은 이런 미국 온리주의뿐만 아니라 탈석유 기조를 가속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우린 그럼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라비아 반도는 전 세계 지정학적인 가치 속에서 인도양에서 저기 북아프리카와 유럽으로 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석유를 제외하고는 사실 중개무역을 할 만한 거점 항구 도시, 항구 국가 하나만 있으면 거의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 싱가포르 역할을 할 나라가 어디냐? 이게 이제 나머지 한 나라만 살아남는 것이지 탈석유 시대가 본격화되고 나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이 지금처럼 높은 국민소득을 보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탈석유 시대가 빨리 도래할 것 같다. 그때 먹고 살 거를 지금 만들자라는 생각 때문에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중동을 대체하기 위한 수출처 또는 해외 활로 이걸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오일머니로 엄청난 갑부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으니 우리는 이 시장을 많이 공략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한국의 관료사회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진짜 레알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많이 집필을 하게 됐던 이유도 세계 판도가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중국의 대체 시장을 공략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 전 중동으로 꼽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중동을 모르냐 하면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사우디 그러면 어떤 거를 금지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음식 중에 뭘 못 먹게 하나요? 소돼지. 그런 특정 육류를 못 먹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특정 육류를 못 먹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술이죠, 술. 네, 술을 못 마시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과 달라요. 제가 출장 갔었을 때 그때 카운터 파트너로 만나뵀던 분 중에 하나가 사우디의 우리로 따지면 노동부 장관이세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신데 그분도 왕자죠. 거기는 왕자가 뭐 대부분 장관, 뭐 기관장 다 해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자기네 이슬람 율법을 뭐 터부시하거나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도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서구 국가들과 비즈니스할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과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이미 다 문화적 인프라가 있습니다를 일부러 보여주려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집에 갔더니 벽에 와인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도 있고 온갖 술이 다 있는 거죠. 아니 이슬람 문명권에서 이게 뭐지? 했는데 술
있는 바가 있고 거기서 이제 위스키나 이런 술을 먹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종교 경찰이 이제 많이 유명무실해졌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종교 경찰이 굉장히 셌었어요. 그래서 종교 경찰한테 잘못 걸리면 오이 큰일 나요. 예. 구강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런데 술을 마셨으니까 이거를 이제 율법을 일부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은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큰 자루에다가 그 병을 넣어요. 그리고 그걸 묶은 다음에 조그만 나무 망치로 그 유리병을 다 깨요. 가루를 내는 거죠. 병을 바깥 내놓으면 저 집에서 술 마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다 빠서 그냥 가루채 그 유리 조각을 버리면 술병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담배같이 피던 친구들하고 친해지잖아요. 나쁜 짓 자주 한 친구들.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술 마시고 그 사우디 쪽에 있는 카운터 파트너들과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또 주재원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빠서 내놓고 어떻게 보면 유대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저도 선입견을 갖고 갔다가 완전히 선입견이 깨진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빈살만이 딱 제대로 정권을 딱 왕권을 잡고 나자마자 빈살만은 드디어 여성들이 혼자 운전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이런 개혁 개방적인 조치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전조를 미리 볼 수가 있었던 거죠. 특히 투자를 하거나 경제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읽고 뭔가 경제적 성과를 내려면 이미 다 전개된 다음에 투자하면 조금 한 발 늦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빈살만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까? 아니면 바이든이 재선에 당선되면 어떤 정책을 할까? 유럽은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알려면 그게 전개되기 전에 지금 그 나라의 물밑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면 투자의 돈의 흐름을 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미리 가본 사람으로서 좀 체계 정리를 해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